1998년 1월 30일 리규인과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언니 집에서 설날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내린 산길 도로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기에는 너무 불안했고 이대로 달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사고 날 것이 무섭다며 집으로 먼저 걸어갈 테니 남편에게는 시내에서 일을 보고 오라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규잉이 손목에 찬 시계를 보자 시간은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배고팠던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던 남편이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대문 밖으로 나가 큰 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마을 청년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었던 그녀는 계속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양덕아 시내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진찬과 3명의 형제가 양덕을 막아섰는데 에헤헤, 양덕 요즘 잘 나가나 봐? 아이, 그런데 저 버릇없는 놈이 집안 형 보고 어이 양도라니? 그래, 왜 또 시비를 거는 건데? 요즘에 돈벌이가 얼마나 좋으시면 집을 2층으로 올리셨을까? 그거 다 사기쳐서 번 돈을 올리는 거지? 양도는 꺼두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걸며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먼저 갈 테니까 저리 꺼져. 야, 우리 말 아직 안 끝났다고. 우리 말이 말 같지 않냐? 시청에다가 신고라도 해줄까? 신고라니? 무슨 신고? 신고는 무슨 신고기는 출산위반법 신고지 놈아. 한 집에 애를 5이나 낳으면 벌금이 나온다는 거 알만한 놈이 그러는 거냐? 너 누구 허락받고 애를 5명씩이나 싸지르고 그러는 거야? 누구는 뭐 낳기 싫어서 애를 안 낳는 줄 아네? 양도는 진찬이 자신의 가족을 비꼬듯 말하자 기분이 상했는데 양도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끄며 야, 내가 애를 셋을 낳건 열을 낳건 내딴 놈이 무슨 상관인데? 그런 걸로 시비 걸 시간에 직장이나 구해봐라. 농사만 짓지 말고 할 일이 없이 그렇게 백수로 지내는 거 지겹지도 않냐? 그때 양덕을 놀려줄 목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큰형 학사는 오히려 양덕가 자기 동생들을 놀리자 뒤에서 화가 잔뜩 나 벽돌을 집어들어 그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왜? 꼽냐? 그때 벽돌에 맞아 오토바이가 파손된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었던 양덕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삼형제가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양덕은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아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집안 형한테 하는 짓거리 하고는. 큰 길가에서 양덕와 삼형제가 싸움이 시작되자 집안에 있던 넷째 지도진이 형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었던 양덕가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작두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이씨! 도주는 작두칼로 양도의 허벅지를 내려쳤습니다. 양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옆에서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자 바닥에 쓰러지며 두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주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들고 있던 칼로 다시 한번 양도의 허벅지를 내려 찍었습니다. 양도의 비명소리는 마을 산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고
지악산의 5번째 막내 동생 지하잉이 식도를 가지고 나와 양도의 목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때 진샤는 그 칼을 빼앗아 양도의 심장을 향해 찔러버렸습니다. 야, 그래. 저 씨발이 부시지? 왜? 존맛 좀 보더니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 사람 우습게 보더니 꼴좋다 이놈아. 양도가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들은 하나둘씩 도로변으로 나왔고, 주민은 양도의 부인 리규잉에게 전화해 빨리 마을 입구로 나와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귀잉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야 빨리 와봐 난리 났어. 남편이 피 흘리고 난리가 아니라고. 네? 어디요? 어딘데요? 귀잉이 아주머니와 남편이 다쳤다는 곳으로 도착하자 마을 주민이 농기계를 끌고 와 뒤에 피 흘리고 있는 남편을 싣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목 부위와 허벅지 그리고 가슴을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생사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도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지악사는 아니, 그냥 칼로 살짝 겁만 줬을 뿐인데 무슨 과다출혈로 응급실까지 간다고 지랄이야. 형! 이놈들이 이거 우리 엿 먹이려고 일부러 수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야야야! 일단 짐들 챙겨놔. 만약 저놈이 죽으면 우리 모두 사형이라고. 나 저 재수가 없으니까. 그날 밤 긴 수술로 생사를 오가던 양도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회복실에서 15일간 치료를 하며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가 병간호를 하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도는 아내와 함께 집 창고에서 조그만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퇴원 후 거래처에 납품해야 한다며 평상시와 같이 창고에서 밀린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귀잉이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상시에 울리던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남편이 일하다 잠시 쉬나보다 하고 창고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창고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남편이 창고에 내려와 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직도 자나? 귀잉은 창고에서 나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귀잉은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퇴원 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밀린 일을 하더니 고단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침대 쪽으로 다가가자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몸은 마치 강목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귀잉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봤으나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잉은 뒤로 넘어지며 여보! 귀잉은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양도가 죽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오 형제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형! 이제 어떡할 거야? 그놈이 죽어버리는데 우리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애를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에이씨,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불을 무조건 사용이지. 야, 그러지 말고 얼마 전에 짐 챙겨둔 거 있지? 새벽 기차 타고 여기 뜨자. 너희 둘하고 너는 동북성으로 가고 너는 저 시안 우르무치 쪽으로 도망가. 그럼 경찰이 찾기 힘들 거야. 경찰이 규잉의 신고를 받고 오형제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그들은 이미 도주하고 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 규잉에게 아, 어머니. 아이, 그럼 그때 당시에 그놈들이 남편 문을 구타했을 때 폭행 혐의로 신고를 했어야죠. 그때는 마을 아저씨들이 동네 사람들끼리 다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신고를 하냐고 뭐라고 하셔서 신고를 못했어요. 아이, 그렇잖아요. 아이, 그런다고 이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고하면 뭐 어떡합니까? 용의자들도 모두 도망가고 없는데. 도망가봤자 어제 저녁에 도망갔을 거예요.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조사해 보시면 최소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뒤에 있던 루영사는 리규잉을 달래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영화를 너무 많이 오셨나 보다. 아이, 그럼 그 주사는 누가 다 한답니까? 그 기차 타고 버스 탄 수천 명, 그 수만 명을 누가 조사하냐고요? 에? 그래도 에헤헤, 참, 일단 아주머니 마음은 잘 알겠으니까요. 폭행 사건으로 접수하고 그냥 집에 가서 기다려 보세요. 뭐 목격자라도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아이, 들어가세요. 예. 규양은 경찰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으나 업무가 많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양은 집에 돌아와 울며 경찰에 의존해서는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도망간 범인들을 찾아내 잡기로 했습니다. 리규잉은 아주 어린 시절에 허난성 샹청시 난톤진 마을에 이사와 정착했습니다. 난톤진 마을은 전통적인 치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이뤄 살고 있는 마을로 주로 벼농사와 농작물을 재배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편 치앙더를 만나 어린 나이에 그와 결혼을 했는데 리규잉이 치앙더에게 시집올 때만 해도 마을 주민과 별 다를 바 없는 농작물을 재배해 먹고 사는 농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으로 선출되었고 농사만 지어서는 세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내에서 포장기계 하나를 들여와 창고에서 소일거리로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우려와는 달리 사업이 잘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1997년에는 마을에서 최초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창고를 만들어 포장재 부속을 만들고 위층에서는 아이들과 생활하며 2층 건물을 올린 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잉은 번 돈을 자녀 교육에 아끼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입는 옷이며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에 자신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가난했던 마을에 형편없이 살던 치앙더가 결혼을 하더니 그의 아내가 설치기 시작하며 많은 돈을 벌자 아랫집에 살고 있던 친척집 학산 형제와 부모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치악산과 치앙도의 할아버지는 형제지간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가난했던 양덕아 2층 집을 올리자 분에 못 이겨 양덕 부부를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화풀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양덕아 참고 지나갔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중국 정부에서 인구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마지막 막내를 호적에 못 올리고 있는 터라서 만약 그들이 시청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엄청난 벌금이 날아올 것이 두려워 그들과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귀행은 도망친 살인범 오형제를 잡기 위해 제약산의 집을 방문했으나 그들의 부모님과 싸우며 되돌아가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마을 주민들에게 만약 학산이나 동생들이 도망친 곳을 알게 되면 꼭 연락을 주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1개월 뒤 어느 날 윗마을에 살고 있는 왕씨 아주머니가 귀행을 찾아왔습니다. 리사 집에 있나? 아주머니가 어쩐 일로 이렇게... 그게 다름이 아니라 북경으로 돈 벌러 간 그 아들놈 있잖아. 그놈한테 연락이 왔는데 말이야. 네,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서 글쎄 한 달 전쯤인가 거기 그 남편 죽이고 도망간 놈 있지, 그 학산이라고. 학산요? 그 첫째 아들요. 그 학산이를 북경 공사 현장에서 봤다나 봐. 일하다가 서로 아는 체는 하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말이야. 다음날 일 그만두고 다른 현장으로 갔다는 것 같더라고. 그럼 그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왕 씨는 아들에게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 주소를 물어 귀잉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학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귀양은 북경으로 올라가 현장 자포를 구하는 구직 광고를 보고 왔다며 수없이 많은 공사 현장을 출입해 학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도시 북경에서 학산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둘러보고 있던 공사 현장에서 마침내 멀리 떨어져 있는 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공중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저 경찰서죠. 여기 살인사건 용의자가 있으니까 빨리 와보세요. 잠시 후 공사 현장에 경찰차 서너 대가 입구를 막아서더니 학산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이거 누구라고? 자, 일단 서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보시죠. 학산은 경찰서로 끌려간 후 조사를 받았는데 산동성 난톤진 마을에서 살인사건으로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학산을 검거하고 그의 동생들의 행적을 물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럼 양도 씨를 살해한 게 그 학산 씨 혼자 범행한 것이 맞다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겁만 줬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셋째 동생 치바오샨이 산시성 구자오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산시성이라고? 네. 경찰은 셋째 바오샨이 산시성에서 숨어 지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그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검거하고 마을 주민의 증언과 그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빠르게 판결을 내렸는데 학산에게 폭행과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고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형제를 검거하자 나머지 세 형제도 검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수사에 속도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학산과 바오샤는 정말 동생들의 행방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2010년) 가을,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학산과 바오샤는 이제 모든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마을을 활보하고 다녔고, 귀잉은 마을에서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속이 상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산이 살던 집이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집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새로 짓는 거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치며 아, 도망간 삼형제가 보내준 돈으로 집을 고치고 있나 보구나. 귀양은 아마도 학산이 도망간 동생들이 보내준 돈으로 집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들이 집을 비웠을 때 전화 통화했던 기록을 알아내 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메모해둔 기록이며 재발신 버튼을 눌러 잘못 걸린 전화처럼 해보기도 하며 착신지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둘째 치진샤는 중국 최서쪽 우루무치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앙은 우루무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우루무치 트컬로 꽁이에 17년 전 허난성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숨어 있어요. 이름은 치진샨이고요. 키는 1m 50 정도 돼 보이는 중년쯤 돼 보이는 남성이에요. 아이 그만 인상착의나 특이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알려드리다 마다요. 그놈이 우리 남편 심장에 칼을 꽂은 놈인데 잊을 리가 있나요? 리앙은 경찰에게 진샨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었고 그날 저녁 경찰은 숨어있는 치진샨을 검거했습니다. 2011년 3월 이제 5형제 중 4형제가 검거되었고 2012년 1월 6일 법원은 흉기에 남아있던 진샨의 지문과 형제 간의 대질신문으로 살인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리앙은 이제 찌씨 형제 중 마지막으로 검거되지 않은 단 한 명만 남아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꼭꼭 숨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5형제 중 막내 아들인 지하이잉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형제들이 차례차례 검거되자 자신도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지 어느 곳에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앙은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있잖아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그 리신의 남편 죽인 놈들이 있잖아 그 5형제 놈들 아이고야 그 안 잡힌 놈들 말이죠. 그래 거기가 우리 사촌네 집안이잖아. 그렇지 배다른 형제기는 하지만 말이야 기분 나쁘게 왜 우리 집안 얘기나 하고 그래? 그런데 뭐 글쎄 그 막내 놈이 돈 주고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바꿔서 살고 있다는 것만 그래? 그렇지 그 어쩐지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잡힐 리가 없지.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쉬쉬하고 있었구만 그래? 그때 남편 묘에 다녀오던 길에 왕씨 아주머니 집에 놀러왔던 류기양은
지하잉이 신분을 세탁해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신원조사를 위해 동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름을 지하잉이 아닌 지하오로 변경했고 나이도 1973년생에서 1972년생으로 바꿔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로 있던 지하잉의 아버지가 동사무소 직원을 매수해 아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그리고 신분증의 사진을 변형된 모습으로 감쪽같이 변경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도를 살해하고 도주한 지 1년 뒤 곧바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신분을 세탁한 막내 아들은 도주한 도시에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감쪽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리앙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가 가족과 살고 있는 베이징 집을 급습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잉은 경찰에 검거된 후 산동성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화난성 방송국에서 사건을 취재하다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 없이 17년 동안 범인 5명을 모두 검거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한 경찰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20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능한 경찰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줄 것이 아니라 리앙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범인들이 모두 검거되고 처벌을 받게 되자 그녀는 술 한 병과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싸들고 남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엎드려 이제서야 남편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1989년 11월 22일) 중국 하얼빈 태평구의 한 피혁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공장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던 중 쓰레기를 담아놓았던 컨테이너와 담벼락 사이에 떨어져 있는 자루를 발견하고 컨테이너에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루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겨나고 있었고 얼룩진 빗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자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뒤로도 1990년과 1991년 1월 사이에 여러 차례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었다며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목격자도 용의자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는데 퇴근길 승객이 가득한 버스에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찢어 소매치기에 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978년 소매치기 양용진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에이씨 나요. 이거 나오라고요. 뭐 증거라도 있어?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소매치기인가봐. 아직도 저런 놈들 있다니까. 뭐 구경났어? 뭘 봐. 확 그냥. 용진은 시민들에게 검거되어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는 노동교화소 탄광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용진은 출소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절도를 하다 검거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출소 후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전과자인 그를 받아줄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용진은 지인의 소개로 보일러 수리공을 보조하는 일을 하며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수당을 받고 없을 때는 집에서 쉬거나 푼돈으로 마작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1983년 6월 용진은 우연한 기회에 청위렌이라는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녀는 하얼빈 석유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원리 모텔에서 음식 나르는 서빙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불타오르더니 1984년 3월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남성들과 친하게 지내던 청위래는 남편이 출장을 갔다 하면 하루가 멀다고 남자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용진은 자신도 전과자 출신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못해 처음에는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게 타일렀습니다. 너 지금 이게 몇 번째냐? 내가 출장만 갔다 하면 이 남자들 불러다 그 짓거리를 꼭 해야 되겠냐? 진짜 짜증나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네 몸에는 사탄 마귀가 잔뜩 씌어있구나. 용지가 위렌과 싸우는 사이 내연남은 주랭랑을 치며 도망갔는데 야! 너희는 거기 안 서! 용지는 남성을 뒤쫓아가 보았지만 죽고 살기로 도망가는 남성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지의 부탁에도 그녀의 바람기는 막을 수 없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똥파리 같은 놈들을 잔뜩 끌어오는 거냐? 그리고 너처럼 생긴 애도 남자가 끓는 걸 보면 참 미스테리하긴 하다. 내 얼굴이 어땠어? 그런데 오늘 왜 나를 만났지? 그거야. 이 첫날 밤을 네가 나를 아주 미치게 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너를 찾아간 거지. 다 똑같은 거야. 다른 남자들도 나만 보면 아주 사죽을 못 쓴다고. 며칠 후 용지가 장기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또다시 집에서 외간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용지는 위렌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사정없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저히 말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혼하기도 그렇고 말이야. 죽여! 죽이라고! 차라리 죽이라고! 생활비도 없어서 멀리 출장 가서 개고생하고 들어왔더니 고작 바람이나 피고 있어?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돈이나 벌라고. 돈을 벌기는 했는데. 뭐? 아이, 확 그냥 이게 터진 입이라고. 외간 놈하고 거짓거리 하는데 무슨 돈을 벌어? 그 오빠들이 관계하고 갈 때마다 용돈으로 조금씩 주고 갔어. 위렌은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 보이며 자, 돈?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을 줬다고? 뭐 얼마나 줬는데? 용지는 아내가 그동안 남자들과 겪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담배를 어디에다 뒀더라? (1989년 10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날 저녁 용지는 어두운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두 손가락으로 담배를 쥔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파트 쪽을 바라보던
용진은 아이씨, 이거. 아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용지가 고개를 들어올려 눈이 빠지게 아파트 계단 쪽을 바라보던 순간 두 사람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올라가고 있구나. 용진은 갑자기 담배를 서둘러 빨아들이며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라보던 용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늦겠구나. 용진은 담배꽁초를 전봇대 가로등 아래 집어던지며 한쪽 구두발로 담배꽁초를 비벼댔습니다. 용진은 회사에서 퇴근한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보, 왜 나왔어? 용진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침실에서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아내와 노인을 보고 충격을 받는 척했는데 야,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용진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에이,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들어와서 행패야? 나? 나 전혀 남편이다. 왜? 남성은 깜짝 놀라며 침대 위에 있는 위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위렌은 창피하다는 듯 이불로 얼굴을 가렸는데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언짢으신 마음 보시고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 닥쳐, 이 자식아. 내가 당신 말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경찰을 부를 테니까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당신 지금 남의 부인을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용지가 거실로 나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 하자 남성은 용지의 바지를 잡고 매달리며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남성은 벌떡 일어나 벗어둔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며 선생님, 얼마 안 되지만 제 성의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제발 화 좀 풀으시고요. 저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년퇴직도 못하고 잘리게 됩니다. 남성은 한 손에 500위안을 쥐어주고 용지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용지는 마지못해 그 돈을 받는 척하며 영감, 가정 파탄 내놓고 이깟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여보, 저분은 잘못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주자. 응? 용지는 뒤돌아 위렌의 따귀를 때리며 너는 가만히 있어.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용지는 고개를 돌려 남성을 바라보며 야, 뭐해? 꺼져. 다시 한 번만 눈에 띄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럼요. 명심하겠습니다. 남성은 옷을 벗은 채로 벗어둔 옷을 가슴에 품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고 잠시 후 저기가 아파트 여기던가? 저기던가. 사실은 내가 때리는 신용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저놈이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모든 게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알았지? 이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진은 아내를 이용해 호객행위를 한 뒤 돈을 벌어보니 힘든 직장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한 달치 월급을 벌 수 있어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유혹은 매번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어둑한 가로등 아래에서 되가나는 남성을 상대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자기야, 자기 혼자야? 나 외로운데 우리 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아가씨 집에를요? 거길 왜 가나요? 아, 우리 술도 한잔 하고 침대에서 뜨거운 밤도 지내보자. 아우 자기야. 아이, 이런 미친년 팬네가. 이 생긴 건 꼭 쓰레기 처리장에 있어야 할 이물질같이 생겨가지고. 저리 가자! 뭐? 이물질? (1998년 10월 30일) 저녁 위례는 남편과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기야, 이번에는 좀 세게 해. 그때는 영감탱이에서 쉽게 끝났지만 만약 젊은 놈이라도 걸렸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듣고 보니 그러네. 나보다 싸움 잘하는 놈한테 걸리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니까 만약 모르니까 무기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라고. 사고 나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날 저녁 위례는 하얼빈에 있는 중년들이 출입하는 콜라텍에 들어가 계획대로 한 남성을 유혹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리샤오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며 살을 비벼대는 그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참 달아오른 위렌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녀 집으로 갔습니다. 흥분된 감정을 참을 수 없었던 리샤오취는 옷을 다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야, 씨, 빨리 와. 나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알았어. 자기도 참 서두르지 마. 양용진은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안방에 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용진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 불 켜진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용진은 턱까지 차오는 숨을 헐떡이며 야이씨, 누구긴 누구야? 전혀 남편이지. 너 우리 와이프하고 뭔 짓거리 하고 있었어? 뭔 짓거리 하고 있었냐고.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네. 야, 그럼 조용히 해줄 테니까 지갑에 얼마나 가지고 있어? 돈 없어요. 용진은 리샤오츠를 겁주려 뒤통수를 때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뭐야 이것들?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나이트 클럽에서부터 내가 모텔로 가자고 하니까 집으로 가자고 할 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는데 야, 이것들이 짜고 나를 불륜 관계로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것들이구나. 나 이거 재수가 없으니까 저런 곰팡이 핀 밤고구마 같이 생겨다고 엮여가지고 이런 씨. 뭐야? 곰팡이? 이 자식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순간 용진은 리샤오추가 하는 말에 당황하며 살짝 뒷걸음쳤는데 니네들 딱 걸렸어. 여기에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경찰 불러올 테니까 어디 콩밥이나 시큰 먹어 봐라. 그때 용진은 뒷주머니에서 준비해두었던 칼을 꺼내 리샤오추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아이, 여보, 겁만 주기로 했잖아요. 리샤오추의 허벅지에서 피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무서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아이씨, 이게 만약 응급실로 데려가면 우리 범행이 들통날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놔둘 수도 없잖아요.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리샤오추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사이 그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죽어있는 리샤오추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끼와 중식도를 들고 들어가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잡아봐. 정유래는 커다란 자루를 벌리며 용지가 썰어놓은 덩어리들을 받아 넣었습니다. 남는 자루 또 어디 있어? 이거 너무 많아요.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담아봐. 자전거에 싣고 공항 가는 길에 있는 공사장 쓰레기 담는 큰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버리면 그냥 건축물 폐기물인 줄 알 거야. 두 사람은 토막낸 시신을 멀리 떨어진 폐기물 처리 트럭과 공중 화장실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용진은 리샤오초의 지갑을 뒤져 그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챙기며 허탈해했습니다. 여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갈수록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야, 그런데 우리 그동안 그놈들 살려두고 불안했잖아. 언제 신고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놈처럼 죽이고 나면 누가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네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과 길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이 남지 않을 만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해 집으로 유인해 금품을 털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이전에는 금품만 빼앗고 살았다면 이젠 돈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명의 남성을 유혹해 살해하며 다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용진은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금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금팔찌를 차고 다니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1991년 5월 7일 직장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했던 용진은 이전에 이웃 아주머니 따라오에게 50위안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전에는 용지가 정말 불쌍해 돈도 빌려주었고 먹을 것도 갖다 주었는데 이제 그가 하고 다니는 모양새를 보니 금팔찌에 금목걸이로 치장을 해 어디에서 큰 돈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에 빌려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씨야! 양씨 그 안에 있어? 아이 조금 전에 들어가는 거 다 봤어. 문 좀 열어봐. 용진은 집안에서 숨죽이며 따라오가 되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씨, 저놈의 옆편에는 그놈의 50위안 가지고 여지간히 괴롭히는 게만 그래. 그냥 불쌍한 사람 도줬다 생각할 것이지 말이야.
따라오는 아무리 불러도 용지가 나오지 않자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텔레비전을 보던 중 뉴스에서 이상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얼빈에서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는데 혹시 주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용의자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범인들에게 붙은 현상금이 500위안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 새벽 용지와 유렌이 집에서 끙끙대며 커다란 자루를 날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아이, 그러고 보니까 저녁만 되면 뭘 가지고 내려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던데. 아이, 설마. 따라오는 뉴스를 보고 난 후 옆집에 살고 있는 용지와 위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던 따라오는 벌쩍 일어나며 옆집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저 소리가 난 다음에 꼭 자루에 담았던 이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던데. 아주머니는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용주의 집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만이나.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 잘 잡아봐. 이 자루를 바닥에 끌면 자국이 남는다고. 알았어. 그 무거운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두 사람이 힘들게 자루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잠시 후 용지가 자전거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는 재빨리 집에서 나와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용지와 유래는 비틀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만이나. 저거 핏자국 아니야? 자전거에 싣고 가던 시신을 담은 자루가 떨어지자 당황하며 힘들게 다시 뒷좌석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자루가 떨어진 골목길 자리에는 빗자국이 선명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살인 사건 있죠? 그 범인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신 같으면 천천히 말하게 생겼어? 옆집에서 도끼 찍는 소리가 난다고. 톱으로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 같으면 천천히 말하겠냐고. 그래도 알아듣게는. 아니, 귓구멍이 처막힌 거냐? 막힌 거냐고. 천천히 말하다가는 50위안 때문에 다음에 내가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아이, 정말 내가 뭐하러 추잡하게 그 50위안 얘기는 꺼내가지고 명을 제쳐가는지 몰라. 뭐라고요? 아까부터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 주소 좀 불러주십시오. 내가 내 주둥이 가지고 시부리 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서워 죽겠구만. 여기가 어디냐면 하얼빈 차오양로 우공따차 건너편에 4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 2층이니까 빨리 와. 50위안 때문에 제사상 향 남긴 향기오게 생겼다고. 아이고, 내 발자야. (1992년 1월 4일) 매서운 한파가 코끝을 시리게 하던 저녁, 경찰 특공대 차량 4대가 출동해 신고자가 말한 아파트를 포위했습니다. 경찰 20여 명은 4단지 2층과 3층 사이 계단을 올라가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포위하며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도록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주차장에 승용차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용지가 문을 열고 나오며 아니, 이 차도 없는 사람 집에 와서 차를 빼라니. 경찰은 아무 경계심 없이 문을 열고 나오는 용지의 두 팔을 꺾어 쓰러뜨리며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그의 아내 정유랜도 체포했습니다. 하얼빈시 공안국 부국장 류예, 형사과 부국장 장직로, 데스크포스 우시청은 이번 사건의 신문팀으로 구성되어 양용지와 정유랜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1989년 11월부터 음란한 호객행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알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1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이 사건은 그동안 200개가 넘는 콜라텍과 극장, 술집 등을 조사하는 동안 용지 부부의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다투고 있던 이웃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용지의 집 화장실과 하수구 그리고 창고로 사용하는 벽 쪽에서 흔적을 없애려 걸레로 닦아놓은 것 같은 혈흔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할 때 사용했던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검거된 후 자신들은 흔적이라고는 단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검거되었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용지와 아내는 경찰의 취조가 시작되자 그동안 살해했던 남성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1993년 1월 9일 하얼빈 법원은 양용지와 정유랜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너네 집에 못 쓰는 냉동고 하나 있다고 했지? 그건 왜? 에이, 그 냉동고 사용하고 있어? 아니? 그럼 그거 오빠가 좀 써도 되겠냐? 공짜가 어딨어.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고 가야지. 야, 알았어. 용돈은 줄 테니까 그 카센터 하는 그 오빠 친구지, 이범이라고. 알지? 이범이 오빠? 그 오빠 카센터 출당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몰라. 그 녀석이 갑자기 냉동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지러 갈게. 도착하면 전화할 테니까 전화 좀 받고. 2012년 9월 23일 중국 내몽고 호타오시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말씀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남편이 3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안 돼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강의 집으로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당강씨?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신고한 사람이에요. 혹시 오빠가 최근에 누구를 만나러 나갔다든지 금전 관계가 복잡하던지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당강은
경찰에게 메모해둔 종이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편한테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3일 안에 200만 위안을 준비해서 연락하라라는 문자였는데요. 문자를 받자마자 곧바로 오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럼 그거 협박 전화 아닙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경찰은 푸바오의 아내 당강의 진술을 바탕으로 남편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범행일 것으로 판단하고 남편이 최근에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협박범이 문자를 보내고 난 후 뭐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네, 저는 그냥 무서워서 일단 가지고 있는 돈 먼저 보낼 테니까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네? 돈을 보내셨다고요? 언제요? 어제요. 경찰은 당강이 협박범에게 남편 몸값으로 4만 위안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아니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 은행 CCTV하고 영상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돈이라도 보내면 납치범들이 남편을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를 기다려봐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무서워서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푸타오엔의 탄강이 9월 23일에 남편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돈을 인출해간 은행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9월 24일 오전 내몽골의 모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푸타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간 사람의 모습이 CCTV에 찍혀있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잠깐. 여기 잠깐 뒤로 돌려봅시다. 여기요? 거기요. 조금만 뒤로 돌려보세요. 영상을 뒤로 돌려보던 로 영사는 이상한 차림을 한 남성이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 사람 뭐야? 가발로 얼굴을 가려서 이거 알아볼 수가 없잖아. 여자 가발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긴 여자 가발을 쓴 것 같기도 한데. 저 외부 카메라 영상도 한번 봅시다. 로 영사는 용의자가 은행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발견하고 남성이 타고 온 차의 번호를 확보해 차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기 혹시요? 로 영사는 카센터 사장에게 은행 주차장에서 나가던 승용차의 번호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저 혹시 이 차 차주분 되시나요? 네, 제 차가 맞습니다만. 왕 형사! 연행해. 잠시만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 보자. 9월 24일 오전에 그날 내몽골 모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돈 찾으셨죠? 현금 지급기라뇨? 저는 최근에 은행에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에? 은행에 안 가셨다고요? 분명 24일에 선생님 승용차가 피해자가 송금한 은행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24일이요? 그날 제 친구 오문광이가 급하게 차를 쓸 일이 있다면서 이 차를
끌고 나간 날인데요. 경찰은 차 주인의 친구이자 탄강의 남편이 최근에 비닐하우스 시설 문제로 동업자 오문광을 자주 만났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야,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아니 뭐야? 저 실례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으신 오문광 씨라고 집에 없나 봐요? 이 양반. 어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젊은 색시를 얻어서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무엇이냐? 젊은 샥시 앞으로 4만 원짜리 큰 집을 얻어줬다고 하더라고. 나이 차이도 16살인가 난다고 하던데. 도대체 50 가까운 양반이 뭔 힘이 그렇게 좋아서 젊은 샥시를 얻었나 몰라? 우리 양반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오문광 씨는 지금 여기 안 사시는 건가요? 경찰은 지인들을 수소문해 오문광이 새 여자친구와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임대주택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9월 26일 집 거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쉬고 있는 오문광을 검거했습니다. 문광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경찰을 보고 반항하지 않으며 순순히 검거되었고 경찰은 그를 취조실로 데려와 시신을 유기한 것과 살해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유기한 겁니까? 도로에서 내린 다음 산중턱에 땅을 파서 묻은 뒤 주위에서 미리 사간 휘발유를 묻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니, 그 사람하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태워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어요? 그놈이 하도 돈 자랑을 하길래 죽여버렸죠. 흔적을 없애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빼앗고 살려뒀다가는 그놈이 워낙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라서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돈 몇 푼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 멀쩡한 성인 남성을 이 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생수병에 수면제를 타서 뵙겠습니다. 맨정신으로 달려졌으면 저도 많이 다쳤겠죠. 문광이 검거되고 조사를 마치자 그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광의 가족은 집안에 살인자가 나왔다며 놀려대는 지인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은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문광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의 물건들을 소각하거나 처분하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빠의 물건을 정리하던 여동생은 맞다. 오빠가 이범희 오빠 카센터에 냉동고 갖다 놓으라고 한 거 있는데 말 나오기 전에 그것도 고물상에 팔아버려야겠네. 그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 다 썩기 전에. 하여간 네 오빠가 사람 귀찮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도 있다니까. 엄마, 같이 가자.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이 쓰레기 봉지에 담으려면 혼자는 힘들단 말이야.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카센터 창고에 있는 냉장고를 처분하기 위해 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카센터는 사람 왕래가 전혀 없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동생이
냉장고 문을 열자 아이고, 이게 다 뭐라니. 먹지도 않을 고기를 잔뜩 쟁여놓고. 참나. 그래도 쓸만한 거 있나 한번 보자꾸나. 엄마도 참, 한 2년 정도 묵은 건데 그냥 버려. 냉동고 안에 있던 고기 덩어리들을 비닐봉지에 담던 어머니는 예. 그런데 이건 무슨 사람 허벅지 같이 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큰 고기도 파나 보다 얘. 엄마, 이리 줘봐. 진짜 사람 허벅지 같은데? 어? 아이고 머니나. 허벅지 맞네. 예.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센터 창고에 보관된 냉동고를 조사한 결과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시신은 부타오의 시신이 아니라 여성의 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살해한 것은 부타오인데 냉동고에는 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는 거야? DNA 검사 제대로 한 거 맞나? 네, 맞습니다. 반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냉동고에 있던 여성의 유전자가 2년 전에 실종 사건이 접수된 여성 유전자하고 일치합니다. 뭐? 냉동고에 시신으로 들어있던 여성은 2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오문광이 살고 있던 원룸 2층에 살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오문광을 찾아갔습니다. 문광씨, 친구분 카센터 창고에 있는 냉동고에서 흥미로운 물건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이, 그거 찾아내셨나 보네. 나 사형당한 다음에는 찾아낼 줄 알았는데 일찍도 찾으셨네. 그 여성은 누굽니까? 그 여자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년 전쯤이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는데 담배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좀 사러 나갔다 노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딱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뭘 어쩌긴요. 어차피 장가도 못 가고 시집 올 사람도 없으니까 이참에 재미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나는 그 여자가 의심 못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잘 의심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지. 그 여자가 내릴 듯 따라서 내렸습니다. 아니, 다른 층에 살면서 일부러 같은 층에서 내렸다고요? 예. 그 여자가 먼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한참 걸어갈 때까지 안심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에 달려들어서 그 열려있는 문을 닫지 못하게 잡아버렸죠. 그런 상황이 재밌습니까? 상대방이 공포에 떤다는 생각 같은 건 안 한 거냐고요? 에이, 제가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혼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반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치를 그냥 딱 때렸더니 힘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반장은 짜증나는 말투로 지금 그 상황이 재밌다고 그러는 겁니까? 부타오 씨를 살해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럼 그녀를 살해한 후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아이씨, 그런데 이 자식이 사람을 뭘로 보고 자네는 가만히 있어봐.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여자애 죽이기 전에 그 알몸 사진 수십 장을 찍어놨거든. 아니,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에이, 아이고 못 믿겠으면 우리 집에 가봐.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해놨으니까 심심할 때 내가 보려고. 그리고 그녀는 핸드폰으로 남자친구한테 급하게 쓸 돈 있다고 한 2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거든. 아이 그랬더니 곧바로 보내주더라고. 아니, 사람 폭행하고 사진 찍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남자친구한테 돈을 보내라고 했다고? 그것도 여자친구인 것처럼 해서. 에이, 그게 뭐 어때서? 아 나는 기왕 들어온 김에 재미도 보고 돈도 뺏어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녀는 가지 비밀번호를 누구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좀 두들겨 팼지. 경찰은 문광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문광이 말한 대로 사망한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녀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경찰은 시종일관 웃으며 범행을 털어놓는 문광을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몽골 법원은 문광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